주요 뉴스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측의 단일화 제안에 전혀 생각이 없다며 또 한 번 거부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배우자끼리 치비 토론을 제안하자 이재명 후보는 말도 안 된다며 일축했습니다. 육군 고위장성의 성비위 신고가 접수돼 군 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중국 동포 차철남이 빌려준 돈 3천만 원을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을 2주 앞두고 외국 제외 동포부터 국민의 선택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투표함의 표를 더 모으기 위한 마지막 남은 인위적 변수는 빅텐트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양파 빅텐트, 김문수 후보는 호랑이굴 빅텐트를 쳤습니다. 이 후보는 좌파, 우파 상관없이 양파로 외연 확장을, 김 후보 측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호랑이라고 칭하며 굴로 돌아오라고 요청했고 김 후보도 둘이 다를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는 단일화는 절대 없다며 오늘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소식 조유로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당의 문제 때문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당 밖에 나가 있는 거라며 두 후보가 다른 점이 없는 하나임을 강조했습니다. 토론하는 거 보셨겠는데 우리 둘이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자며 단일화 논의를 위한 만남을 제안했고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도 이 후보를 호랑이에 비유하며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호랑이 굴에 있고 밀림 안에 있을 때 왕인데 지금 호랑이가 광야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당으로 들어와서 미래를 보고 국민의힘 입장에선 실제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선거 막판 뒷심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자신으로 단일화돼 이긴다 하더라도 단일화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경선 이후 앵무새처럼 단일화만 말한다면서 유권자들이 자신에게 표를 몰아주는 게 특단의 대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저는 드롭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김문수 후보가 드롭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제가 단일화 무쇠라고 표현한 분들은 뭔가 착각을 크게 하고 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해 선거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면서 선거 완주에 대한 강력한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입장차가 극명한 만큼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이번 주말까지도 단일화 논의는 진전이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국민의힘은 단일화의 가교 역할을 이준석 후보와 친분이 두터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이 2명이나 하와이로 날아가 홍 전 시장을 만났고 성과도 있다고 발표했는데 정작 홍 전 시장은 섬을 탈출한 빠삐용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어서 황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국민의힘이 보낸 특사단과 만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손잡을 일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사단은 김문수 대선 후보의 자필 편지와 도와달라는 뜻을 전달했고 홍 전 시장은 깊이 있게 생각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도와달라 하는 그런 여러 차원의 말씀을 다 전달해 드렸고 홍 시장께서도 그걸 깊이 있게 받아들이셨습니다. 파란색 넥타이 차림의 SNS 사진도 빨간색 넥타이 사진으로 바꾼 홍 전 시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일화 가교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일화에 여전히 부정적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홍 전 시장과 연락은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대화는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본인이 우려되시는 점을 선배 입장에서 후배에게 조언해 주시는 과정이었는데요. 아마 유상범 의원이 기대하는 방향과는 좀 다른 형태의 조언이었다. 특사단과의 만남 뒤 홍 전 시장은 억울한 누명을 쓴 죄수의 섬 탈출기를 그린 영화 빠삐용의 주제가를 SNS에 올렸습니다. 바람처럼 자유롭게 악마의 섬을 탈출한 빠삐용처럼이라고 적었는데 국민의힘과 거리를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대세 상승 빅텐트로 확장하고 있는 민주당은
보수 진영 인사 영입으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 이재명 빅텐트는 극우와 결집한 내란 텐트라고 비판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보수 진영 인사들의 잇따른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에 국익을 위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내란에 반대한 애국 세력이 부패한 극우 내란 카르텔에 맞서 이념이 아닌 국익을 위해 총결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주당은 또 정체 중인 반 이재명 연대를 향해 빅텐트는 고사하고 텐트 기둥이 무너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도 찢어진 가짜 빅텐트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내란 종식을 부각하며 보수 진영 연대를 깎아내리는 모습입니다. 국민통합 빅텐트와 극우 아스팔트 세력을 총집결한 내란 텐트와의 대결입니다.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결합이 현실화해도 위협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서로 다른 지지 기반이 만나 시너지가 나는 게 빅텐트라며 민주당의 현재 빅텐트 시도가 이에 해당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이후에도 진영을 초월한 연대를 만들어 진정한 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예, 빅텐트, 빈텐트, 양파 텐트, 호랑이굴 텐트, 내란 텐트까지 많은 텐트들이 있습니다. 정작 현재 상황은 어떤지 정치팀 김현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준석 후보가 어제는 대선에서 특단의 조치를 언급하자 국민의힘에서 단일화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게 아니었나요?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후보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네. 이 마지막 승부를 앞두고 특단의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이 발언을 두고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준석 후보 오늘 직접 이 발언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특단의 대기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정치인들 입장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라는 것보다는요. 유권자들께서 특단의 방법을 쓰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네,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생각이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이준석 후보의 입장이 하와이에 있는 홍 전 대구시장과 좀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김문수 후보의 특사단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만난 사실이 먼저 전해졌는데요. 그렇죠. 특사단의 유상범, 김대식 의원은 홍준표 전 시장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승리를 기원한다 말했다면서 네.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언론에 알려왔습니다. 이 지지 선언이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덧붙였는데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전한 건데 그렇죠. 홍준표 전 시장이 자신에게는 다른 조언을 해줬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 배경이. 예.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반대하는 조언을 했다 이렇게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최근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 영입설까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네네. 이슈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랬었죠. 저희 MBN 취재 결과 진지하게 논의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민주당 관계자는 홍준표 전 시장이 영입된다면 이 상징적으로 큰 의미겠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이 과거부터 최근까지 국민의힘에 실망한 게 많아 보인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지금 상황을 쉽게 정리해드리면은 당에 큰 섭섭함을 갖고 있는 홍준표 전 시장이 이제는 조금 자연인으로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민주당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빅텐트는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좌우를 넘나드는 양파 빅텐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모습이길래 그렇습니까? 네, 민주당의 입장은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 내란 네. 종식과 계엄 반대에 동의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힘을 합치겠다. 다 합치겠다. 네, 이런 예. 입장입니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목표는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막는 것이다. 이게 빅텐트의 기준점이 될 것이다. 이런 설명인데요. 실제로 보수 진영의 책사로 불렸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선대위를 이끌고 있고요. 네. 최근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도 민주당 합류를 고민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합류할 때처럼 민주당은 언제나 문이 열려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좌우를 다 함께 꾸리다 보면은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네. 갈등은 없을 것 같다는 게 민주당의 예. 분위기입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시절부터 당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수 진영 인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목소리를 내도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평가인데요. 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합류하신 분들에게 단 안팎에서 맡길 역할도 찾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빅텐트 상황 살펴봤습니다. 김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선 후보 배우자들 간의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선 황당하다며 조롱 섞인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강용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주자들의 배우자 간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아내 김혜경 여사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아내 설난영 여사 간 생방송 토론회를 열자며 오는 23일까지 답을 달라고 한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철학은 물론 영부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국민 앞에서 진솔하게 나눠주시길 기대합니다. 영향력이 큰 영부인은 검증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게 제안의 취지입니다. 김문수 후보와 설 여사도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나타냈는데 민주당은 황당하고 해괴한 제안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정책 역량을 검증하고 그 역량이 어떤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판단하는, 즉 후보의 검증, 후보 검증에 주력할 때이다. 이재명 후보도 신성한 주권 행사의 장을 장난치듯 이벤트화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는데 민주당에서는 김 위원장 제안에 반박하는 조롱 섞인 반응도 이어져 나왔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로 배우자가 국정 개입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전략적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지율 격차 속 국민의힘은 배우자 이슈 등으로 잇따라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이 예언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커피 원가 120원 발언 공세에 직접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만류 제안에도 이 후보는 필요한 말은 해야 한다며 반박을 한 겁니다. 이교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주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0,000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120원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카페 점주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거냐는 비판을 지속하자 이 후보가 직접 나섰습니다. 원가가 120원밖에 안 되는데 비싸게 팔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을 음해했다. 낙선시키려고 허위사실 공표한 명백한 범죄 행위 아닙니까? 민주당도 일부 발언을 떼어낸 사실 왜곡이라면서 자영업자 지원이 아닌 정치 공세만 늘어놓고 있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면서도 당 선대위는 이재명 후보의 현장 연설 분량을 줄일 것을 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대위 관계자는 정제되고 절제된 메시지를 내기 위해 일관되게 후보에 요청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후보는 국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말씀은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 연설뿐 아니라 의원들을 향해서도 낙승과 같은 언급을 하지 말라며 당 차원 말실수 단속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오늘 대선 후보들은 어제에 이어 유권자의 절반이 몰린 수도권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6월 3일은 압도적인 응징의 날이라고 강조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자신은 총 맞을 일이 있으면 맞겠다며 이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어제 서울 한강벨트 집중 유세를 한 이재명 후보는 오늘 경기 북부를 찾았습니다. 지역 현안인 남부와 북부 분도에 대해선 선을 긋고 접경 지역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특별한 희생을 치른 데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과거는 억울했더라도 지금부터는 억울하지 않도록 해야 되죠. 오늘도 방탄 유리막 안에서 유세를 이어간 이 후보는 대선일인 6월 3일이 압도적 승리의 날이 아닌 압도적 응징의 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 북부에서 민심을 살피는 사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보수의 텃밭인 강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자신이 민생 살리기 적임자라고 강조하는 동시에 커피 원가 120원 발언 등 이재명 후보의 행보를 파고들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민주당의 방탄 입법과 유세장 경호 강화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하고 우리하고 같이 이 형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안 받으면 경호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필요 없다. 내가 총 맞을 일 있으면 저는 맞겠습니다. 김 후보는 또 자신의 슬로건인 청렴 영생 부패 직사를 부각하며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후보는 내일도 대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표심 공략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마침내 부산을 찾아 첫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김문수 후보의 이름이 없는 국민의힘 2번만 적힌 선거운동복을 입었습니다. 일단 대선 승리를 위해 독자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건데 이재명만은 막아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지지자들의 연호 속 빨간 선거운동복을 건네봤더니 그대로 입습니다. 다만 김문수 후보의 이름은 적혀있지 않고 국민의힘 2번만 적혀 있습니다. 최종 경선 탈락 이후 공개 행보를 하지 않던 한 전 대표가 공식 선거운동 개시 8일 만에 첫 지원 유세에 나선 겁니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등을 요구하며 선대위 합류는 거부했지만 일단은 대선 승리란 하나의 목표로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위험한 세상을 막을 방법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 우리 국민의힘이 내는 후보가 당선되는 길뿐입니다. 당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실질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지를 해 주시는데 힘을 합쳐야 되지만 또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대화를 해서 하나로 합쳐서. 한 전 대표는 이재명의 커피 원가 120원 경제, 이재명 사법 쿠데타를 막겠다며 이재명은 무능해서 더 위험하다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지원 유세에 합류하면서 지지율 변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은 보수의 텃밭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유세를 이어갑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정치의 톡톡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회팀 최돈희 기자입니다. 최 기자, 첫 번째 키워드를 한번 볼까요? 한동훈 전 대표 친윤 겨냥 유세. 무슨 얘기인가요?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친윤을 겨냥했다? 일단 한 전 대표 유세 일정을 정리해봤는데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부산을 시작으로 모레까지 대구와 청주, 원주를 들른다는 계획입니다. 동선으로 보면 보수 텃밭인 PK와 TK를 거쳐 스윙보트 지역인 충청과 강원을 아우르는 일정입니다. 그런데 일정으로만 봤을 때는 왜 친윤을 겨냥했다는 건가요? 그 해당 지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답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부산인데요. 현재 친한계 의원인 정현웅 의원 지역구인데 대표적인 친윤계인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지난 총선 때 출마했다가 탈당, 무소속 출마로 시끄러웠던 곳입니다. 네. 최근엔 장 전 최고위원의 복당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장해찬 복당 결사반대! 그렇다면 부산 말고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내일 있을 대구 서문시장인데요. 네. 대구의 대표적인 유세 장소인데 이곳도 지난 총선 때 공천 잡음이 일었던 곳입니다. 당시 공천이 됐다가 취소된 도태우 변호사, 친윤 인사로 알려졌습니다. 청주 역시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총선 때 출마했던 곳입니다. 이를 두고 당내 한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분위기 속에서 선명성을 부각하려는 거 아니냐며 불편한 속내를 전했습니다. 일단 지원 유세 자체에도 좀 다른 전략이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이준석 후보 할 말은 잃었다?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 광주를 찾았었는데요. 예. 앞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토론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MBN 취재진 질문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김용태 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이라고 열어서는 이재명, 김문수 배우자 TV 토론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없으니까 역시 넘겨주겠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천하용인으로 한때 이준석계였던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향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2주도 안 남긴 시간 속에서 또 시간 낭비하겠다는 것을 전략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김용태 위원장이 앞에 있었으면 저한테 엄청 혼났을 겁니다. 네. 이렇게 이 후보가 비판하자 갑자기 한 전 대표가 또 발끈했습니다. 네. 공당의 대표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견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후보가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내 앞에 있었으면 혼났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이준석 후보를 공략하는 이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마지막 주제도 좀 볼까요?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 같은데 얼굴은 뚜렷이 안 보이고 점퍼 그림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보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 얘기인데요. 네. 앞서 보신 김 후보 유세 현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 방탄조끼 입었습니까? 저는 방탄조끼 입을 필요가 없어요. 선거 유세 연단마다 방탄 유리를 설치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켜간 겁니다. 네. 우리 국민이 뭐 총을 누가 가지고 있고 누가 쏘는지 나는 왜 유리 없는 거 여러분 아시죠? 김문수는 유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유세 내내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방탄 세트를 부각하는 동시에 도둑이 경찰서를 없애고 있다며 날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선거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지지층 표심을 다독이기 위한 후보들이 발언 수위를 점차 높이는 분위기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톡톡 최돈희 기자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선거운동이 한창이지만 전 세계 118개국에선 오늘부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 투표를 신청한 해외 거주 유권자는 25만 8천여 명인데 지난 대선이 24만 표 차이로 승패가 갈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오늘 해외 곳곳에선 투표를 하기 위해 먼 거리에 투표소를 찾는 동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수십여 명의 사람들이 투표소로 걸어옵니다. 다음 달 3일 열리는 21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오늘부터 엿새간 열리는 재외투표 현장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하게 이 투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일단 아침부터 다 같이 왔습니다. 여기 와서 처음으로 해보는데 조금 많이 신기하기도 하고 한국인으로서 하고 싶었고. 넓디 넓은 중국에 설치된 투표소는 겨우 10곳. 이러다 보니 소중한 한 표를 위해 검문을 받기도 하고 이동에만 상당히 많은 시간을 쓰기도 합니다. 아침 8시 정도에 출발했으니까 지금 11시 넘었으니까 3시간 반 정도 가까이 됐네요. 다른 어떤 투표보다 조금 더 마음도 좀 남달랐고. 버스에 공안들이 올라와서 인원수랑 그다음에 이제 신분증 확인을 대조하고 못해도 한 30분 이상 정도. 이번 중국 제외 유권자는 25,154명. 교민이 가장 많은 상하이와 베이징의 신청자 수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제외 국민인 저도 이번에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한 표를 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인 한 표 한 표는 투표자의 주민등록지 선관위에서 보관하다가 선거일 투표 마감 뒤에 개표될 예정입니다. 여권등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해외에서도 소중한 참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번 재외선거의 1호 투표자는 새벽 1시부터 7시간을 투표장 앞에서 기다린 뉴질랜드 예비대학생 김현서 양이 차지했습니다. 세계 118개 나라에서 진행되는 재외투표의 유권자 수는 지난 대선보다 14% 정도 늘어난 25만 8,254명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교사들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입법에 즉각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도 관련 공약을 발표했죠. 정당 가입은 물론 교사 신분으로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구체화된 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은 안병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교육 관련 대선 공약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과 달리 교사들의 근무 시간 외 정치 활동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교원단체 역시 선거철마다 주장해왔던 내용입니다. 직업이
교사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너무나 당연히 보장되어야 되는 이 정치적인 자유가 무려 수십 년째 금지되고 있다. MBN 취재 결과 민주당은 공약에서 언급한 교원의 정치 활동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후보직 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에 따르면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정치 기부금 후원에 더해 교사 신분으로 선거에 나설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는 구상 중입니다. 해당 위원회의 핵심 관계자는 대선 직후인 6월 안에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초중고 교원 수는 44만 명에 달해 영향력이 적지 않은 공약인데 교원의 정치 참여 문제는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963년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 중립성 조항 때문으로 위헌과 위법 시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실제 당 공약을 만드는 민주당 정책본부 측은 아직 확정된 세부 공약은 없다면서 후보가 앞서 밝힌 내용을 어디까지 구체화할지가 남은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MBN은 지난 연말 딥페이크 합성물이 선거판에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릴 거라 보도해드렸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특정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딥페이크 합성물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그 속도가 빠르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렵게 기술은 더 정교해졌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박남인 공업연구관이 딥페이크 합성물 앞에 섰습니다. 2년 전 MBN이 보도한 영상의 기자가 박 연구관으로 감쪽같이 바뀌어 있습니다.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려고 만든 딥페이크 합성물에 실제 사용된 기술입니다. 초기 딥페이크 합성물은 음성이나 영상을 쉽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조악한 수준이었는데요. 최근엔 이렇게 쉽게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지고 있어 실제로 선거철 딥페이크 합성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기간엔 딥페이크로 특정 후보 이름을 넣은 노래를 만들어 비방하는 수법도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김민수 기자님, 김재헌 기자님, 국과수에 오신 걸 환영해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쉽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을 이제 범죄에 악용한다면 지금 사회적으로 큰 우려가 예상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총선 기간 집계한 딥페이크 합성물 위반 건수는 전체가 388건이었는데 이번 대선 기간엔 불과 30일 만에 400건이 넘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는 삭제 요청 건수가 3,000건을 넘어 총선 기간 전체 10배에 근접할 만큼 급증세가 심각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갑작스럽게 실시되는 만큼 국민들께서 후보자를 충분히 검증할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 정보가 확산될 경우에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후보자 선택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부터 하루 수백 건의 불법적인 딥페이크 합성물을 적발해 삭제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합성물을 감정하는 국과수엔 전담 인력이 전무하고 디지털과 직원 6명이 겸직하고 있는 실정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흉기와 총을 소지한 채 여의도 민주당 당사 근처를 배회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이 잇따르고 있다며 경호를 강화해왔죠. 경찰은 이 남성이 왜 흉기를 소지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혜빈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인근 건물 앞 도로입니다.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이 민주당사 쪽으로 다급하게 뛰어가고 잠시 뒤 경찰 승합차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 쌀칼 모으고 막 그래갖고 한 12명 갔던 거 꽤 많아요. 이렇게 몰아가더라고. 에워싸더라고.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민주당사 근처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의 가방에는 10cm가량의 흉기와 가스 충전식 총기류가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이곳 민주당사 인근 건물 앞에서 서성이던 A씨를 불심 검문한 끝에 가방 속에서 흉기와 총기류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왜 흉기를 가지고 있었는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인근 CCTV 분석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변 위협이 있다며 테러 대응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방탄복을 착용한 채 유세를 벌이고 어제부터는 유세 현장에 방탄 유리막이 설치됐습니다. 또 유권자들과의 직접적인 신체 접촉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를 만나고 싶어하고 악수도 하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특화가 많이 돼 있는 후보입니다만 여러 제보들이나 상황 때문에 또 지지자들의 우려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실제로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당사 앞에서 붙잡히자 경계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지금부터는 MBN이 단독으로 취재한 군 비위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육군 고위 장성의 갑질과 성비위가 접수돼 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비위 의혹에 대해선 경찰도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MBN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구체적인 성비위 내용은 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강재묵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A 육군 소장에 대한 갑질 신고가 군에 접수된 것은 지난달 초입니다. 피해자는 A 소장이 사단장이었던 시절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부하 직원 B 씨였습니다. 처음엔 갑질 신고였지만 조사 중 심각한 성비위까지 드러나자 육군은 지난달 17일 선제적으로 A 소장을 분리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씨의 고소로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최근 A 소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고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회의 위력행위한 추행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좀 더 강한 혐의로 이미 고소가 제기가 된 상황이고요. 예전에 군에 있을 때 담당했던 사건이랑 비교를 해보면 충분히 파면이 가능한. 주요 보직을 거쳐 엘리트 육군으로 꼽혔던 A 소장은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MBN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빠르면 이번 주 중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군에서는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이 의혹에 대해 MBN이 처음 취재를 시작했을 때 이 피해자는 기사화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입은 피해를 주변에서 알게 될까 봐 걱정했던 거죠. 그런데 최근 피해자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가해자 측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는 등 2차 가해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스토킹으로 보고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이어서 주진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피해자인 B 씨는 A 소장을 대상으로 갑질 신고를 한 당일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MBN에 공유한 문자 내역을 보면 A 소장의 부인이 물어볼 게 있다며 직접 연락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답장을 하지 않자 이번에는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가 사단장님에게 연락이 온다며 무슨 일이 있냐고 연락이 온 겁니다. A 소장이 피해자에게 접촉을 하려고 지인들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심지어 A 소장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까지 직접 연락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부하 직원을 시켜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거나 전체 카톡방을 만드는 등 2차 가해가 진행됐습니다. B 씨는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했고 법원은 스토킹 잠정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A 소장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며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접촉을 시도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자신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하급자인 여성에 대해서 장기간 성적으로 괴롭힌 사건이죠. 군 기강회의 또 군기 문란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피해자는 MBN에 큰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귀현 판사가 술집으로 보이는 곳에서 동석자들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접대 의혹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는 사건을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고 대법원에서도 윤리감사관실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어 지 판사는 수사와 감찰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최희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수처가 지기현 부장판사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시민단체들이 고발하면서 공수처가 곧바로 사건을 수사 3부에 배당한 겁니다. 재판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향응을 받았으므로 뇌물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주 고발이 들어와 사건 배당을 했다며 고발장에 담긴 혐의를 모두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민주당이 언급한 해당 업소를 직접 찾아가 영업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대면 조사 또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윤리감사실이 이례적으로 조사 사실을 공개했고 주목도가 높은 만큼 빠르게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지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비상계엄 관련 내란 재판들이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전국의 판사 대표들이 다음 주 월요일에 모여 재판 독립과 공정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이번 회의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며 소집이 된 건데 이 내용은 공식 안건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열릴 임시회의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법관 대표회의는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두 가지 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재판 독립 가치 확인, 재판 공정성 준수 의지 표명, 사법 모니터링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건에선 사법 신뢰 훼손에 대한 인식,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책임 추궁 등 재판 독립 침해 우려에 대한 내용에 집중합니다. 안건에서 눈에 띄는 점은 회의 소집에 발단이 됐던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사건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내용을 안건에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후보 상고심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표명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두 안건 모두에서 재판 독립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만큼 정치권 등 외부에서 이어지는 사법부 흔들기와 관련한 대책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법 지기현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과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도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임시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고 현장에서 추가 안건 상정도 가능합니다. 사법부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관 대표회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가 동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탄핵소추 이후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며 건강상 이유라 설명했는데 최근 서울고검이 김 여사 사건을 재수사한 게 영향을 미쳤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우종환 기자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지검장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도 동반 사의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두 사람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된 지 불과 2달여 만입니다.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이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검장은 탄핵 소추 이후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라며 조 차장 검사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탄핵 선고 이후 좀 고심을 하신 끝에 내리신 건지 결정을. 고심이요? 네. 고심 많이 하죠, 당연히. 이 지검장은 최근까지도 주변에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걸로 알려져 검찰 내부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김 여사 수사가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서울고검은 이 지검장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재수사에 착수했고 기소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 가능성과 교체 뒤 검찰 조직 개편 가능성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실제 사표가 수리될지 결정되는데 3, 4주가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경기 시흥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고 2명을 살해한 차철남은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 동기를 털어놨습니다. 3천만 원, 빌려준 돈 3천만 원을 갚지 않아 벌인 일이라는 게 차철남의 주장입니다. 술 한잔하자며 피해자를 불러내 무참히 살해하고 그 동생까지 찾아가 숨지게 한 이유였던 겁니다. 경찰은 차철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긴급 체포 후 경찰서로 압송되는 차철남입니다.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차철남은 돈 문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저한테 돈을 꺼갖고 그걸 갚지 않고 시비는 시. 돈 문제는 집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50대 중국인 형제와 관련된 걸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숨진 형제에게 수차례에 걸쳐 3천만 원 정도를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17일 술을 마시자며 숨진 중국인 중 형을 이곳 집으로 초대한 차철남은 미리 준비한 둔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1시간쯤 뒤엔 동생이 있는 집으로 찾아가 동생도 둔기로 살해했습니다. 편의점 주인과 길에서 벌어진 차철남의 집 건물주에 대한 공격은 두 사람이 차 씨에 대해 험담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한 것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주가 여기 서 있고 여기서 일을 치고 도망가는데 거기 떳떳한 거죠. 아니면 먼저 가서 기다렸던가. 경찰은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차철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제 하루 차철남 사건과 함께 경기 화성시 동탄과 병점에서도 두 건의 중국인 흉기 난동 사건이 더 벌어지면서 시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차철남의 범행이 알려진 건 어제였지만 실제 범행은 그 이틀 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전민석 기자가 차철남의 범행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차철남의 범행이 시작된 건 주말이던 지난 17일 오후 4시쯤입니다. 술 한잔하자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중국 국적의 형제 가운데 형을 자신의 집으로 부른 차철남은 준비한 둔기로 형을 살해했습니다. 두 번째 범행은 1시간쯤 뒤였습니다. 차철남은 자신의 집에서 50대 중국인 형제 가운데 형을 살해한 직후 200m쯤 떨어진 형제의 집까지 와서 동생마저 살해했습니다. 시신은 모두 그 자리에 방치됐습니다. 형제의 차를 훔친 차철남은 집에 들어가는 대신 차에서 하루 밤낮을 보냈습니다. 이틀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차철남의 범행은 어제 오전 9시 반쯤 집 앞 편의점 주인을 흉기로 찌르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경찰들이 아까 쭉 깔렸었는데 지금도 차 2대 깔려가지고 한 2시간 있었어요. 차철남은 수사망을 피해 달아나면서도 어제 오후 1시 20분쯤 자신의 험담을 하던 원룸 주인인 70대 노인까지 찾아내 공원에서 흉기로 공격했습니다. 차철남은 첫 신고 10시간 만인 저녁 7시 24분쯤 사건 현장에서 5km쯤 떨어진 시화호 주변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때 차철남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경찰은 차철남의 신원을 드러내고 공개 수사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놓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2시간 동안 통화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입장 변화가 없자 트럼프 대통령은 빠지겠다고 선언해 결국 생색만 내고 없던 일이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 이후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는 이번이 벌써 3번째. 이번에도 우크라이나전 종식이 목적이었습니다. 2시간에 걸친 통화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잘 됐다고 믿는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종식을 향한 협상을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돌파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조건적인 30일 휴전을 추진했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면 물러날 것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Because this isn't our war. This is not my war. This is not the war. I mean, we got ourselves entangled in something that we shouldn't have been involved in. 이런 가운데 새로 즉위한 레오 14세 교황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회담을 바티칸에서 개최하는 방식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here's tremendous bitterness, anger, and I think maybe that could help some of that anger. So having it at the Vatican would be, in Rome, would be a very, I think it would be a great idea. 다만 러시아의 입장은 유보적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적절한 합의에 도달하면 휴전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전쟁의 근본 원인 제거를 위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와 비무장화, 또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 편입 등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의 정치적 셈법은 향후 국제 질서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야말로 뒤끝 장렬입니다. 자신을 비판했던 연예인들에 대한 비난은 물론 지난 대선에서 경쟁자였던 해리스를 지지했던 오프라 윈프리, 비욘세까지 수사 방침을 밝힌 겁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 맨체스터 공연 무대에선 미국 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In the hands of a corrupt, incompetent, and treasonous administration.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격했습니다. SNS에 스프링스틴을 거만하고 불쾌한 얼간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불똥은 다른 연예인으로도 튀었습니다. 비욘세, 오프라 윈프리 등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지지했던 연예인들이 불법 선거 기부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 방침을 밝힌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리스 캠프가 스프링스틴에게 유세 지원을 대가로 얼마를 지불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가수 비욘세가 해리스로부터 1,100만 달러, 약 154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Give a big, loud Texas welcome to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해리스 측은 공연 비용 등은 선거 자금법에 따라 일부 지급했지만 지지를 대가로 돈을 준 적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외신은 트럼프가 정치적 보복을 위해 미국 법무부를 개인 로펌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수영자 10명이 화장실 벽을 쉽게 뚫고 탈옥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의 행방은 나흘째 묘연한 상태인데 경찰은 현상금을 2배로 올려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주황색 옷을 입은 수감자가 자물쇠로 잠긴 화장실 문을 흔들어 부수기 시작합니다. 30여 분 뒤 수감자 10명이 건물 밖으로 쏟아져 나오더니 왕복 10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유유히 사라집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한 교도소에서 집단 탈옥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뒤늦게 교도소 화장실에선 벽에 뚫린 탈출용 구멍과 함께 웃는 얼굴 그림, 너무 쉽다는 조롱하는 듯한 문구도 발견됐습니다. At approximately 8:30 this morning, OPSO jail operations staff found that several inmates on Pod 1 Delta were missing during their head count. 지역 경찰이 급하게 200여 명을 투입해 탈옥 당일 4명을 체포했지만 나머지 6명의 행방은 나흘째 묘연합니다. 6명 가운데 3명은 2급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역 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The individual twice. We were asking for a life sentence, not just for myself, but for my lawyers who tried the case against the individual twice. We were asking. FBI는 현상금을 우리 돈 2,800만 원까지 2배 늘리고 조지아주 등 인접 지역으로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택배사들이 너도 나도 주치를 배송에 뛰어들며 업계 경쟁이 과열되자 택배 기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쉬지 못하고 나가는 휴일 배송은 평일과 달리 동선도 길고 수입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신용수 기자가 그 배송 현장에 함께 나가봤습니다. 평일이라면 꽉 찼을 택배 트럭 안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택배기사 봉승찬 씨가 휴일에 배송할 물품은 95개, 2명분을 맡았는데도 평소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배송을 시작하자마자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본인 권역이 아닌 곳까지 맡다 보니 길이나 배송 방식이 익숙지 않은 탓입니다. 고객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일이 더 늦죠. 이날 봉 씨의 수입은 98,000원. 평일보다 1시간 넘게 더 일했는데 수입은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나마 휴일 추가 수수료를 받은 게 이 정도입니다.
길어야 6시간 정도 걸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한 7시간 정도 걸리니까 이게 말이나 안 되는 거죠. 최근 주 7일 배송을 시작한 또 다른 택배회사는 휴일 추가 수수료도 없습니다. 계약에 불이익이 올까 봐 휴일 배송을 거부하기도 어렵다는 게 이들의 얘기입니다. 저까지 다 포함해서 총 6명분을 커버하고 있고요. 일요일 수입은 그냥 5만 원도 안 돼요. 10개 미만을 배송하자고 한 5시간, 4시간을 그냥 소비를. 하지만 택배기사는 명목상 개인 사업자로 회사와 계약 관계여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대리점을 통해서 그들을 독립사업자로 취급해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근로시간이라든지 법정 추가수당이라든지. 택배사들은 시행 초기에 비해 휴일 물량이 꾸준히 늘고 있고 택배기사들과 협의해 근무 여건을 더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택배노조는 택배기사들의 건강권 확보와 추가 수료 지급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담배를 오래 피면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그렇다면 수십 년 흡연하다 폐암에 걸렸다면 담배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최은미 기자가 사실 확인해봤습니다. 17살 때 무심코 시작한 담배. 40년 넘게 피우다 5년 전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암을 해가지고 이제 또 전이가 됐어요. 이제 척추 쪽하고 골반 쪽으로. 또 최근 들어서 작년에 보니까 있어가지고 다시 항암 주사 맞고.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최근 연구 결과에서도 30년 동안 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사람은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생 위험이 5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담배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과 후두암에 걸린 환자 3,465명을 대신해 533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이고 또한 안타까운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흡연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도 폐암에 걸릴 수 있고 흡연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라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건보공단은 즉시 항고했습니다. 이번엔 소송 대상자 3,465명의 가족력과 생활 습관, 근무 환경 등을 분석해 흡연 이외에는 폐암에 걸릴 만한 위험인자가 없는 사람 1,467명을 분류해냈습니다. 의학계에서도 폐암 중 소세포 폐암 발생은 98%가 흡연 때문이라며 건보공단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소세포 폐암이 제일 대표적으로 흡연하고 관련성이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 환자들이 흡연하고 관련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선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미 담배 회사 직원의 양심 선언으로 배상 책임이 인정됐고 200조 원대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미국에서 팔아왔던 그 담배와 우리 시장에서 판 담배가 다를 리가 있습니까? 심지어 그들이 2002년에 국내 제조창을 만들기 전에는 미국에서 생산된 그 제품을 그대로 수입해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팔았습니다. 5년째 진행 중인 항소심 공방은 이틀 뒤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담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라는 학계와 시민사회 지지 성명이 잇따르는 가운데 사실 확인 최종 결론은 재판부 몫이 됐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많게는 3천만 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데 자세한 내용은 강서영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돈을 빌린 사람의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높아질수록 대출 가능 액수가 줄어듭니다. 7월부터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에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붙는 스트레스 금리가 0.3%포인트 늘어 1.5%가 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택의 대출 한도는 3에서 5%, 액수로는 3,300만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 11억 원에 거래된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를 1억 연봉자가 담보대출을 받아 구매해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지금은 6억 3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3단계 규제가 적용되는 7월부턴 대출 한도가 3천만 원 넘게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DSR이 없었던 지난해 초와 비교하면 대출 한도 차이는 7천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이 이미 여러 번 예고되어서 집을 미리 산 사람도 많은데요. 막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은 3단계 도입이 6개월 유예돼 기존의 0.75% 스트레스 금리가 유지됩니다. 금융당국은 DSR 강화 직전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는 경우가 있는 만큼 금융사와 함께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올 봄 들어 가장 더운 하루였습니다. 곳곳에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한여름을 방불케 했는데요. 특히 경북 영덕은 35도까지 치솟아 전국에서 가장 더웠고요. 서울도 27.3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절기 소만인 내일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은 한낮에 체감온도가 30도까지 오르겠고요. 곳곳에 비나 소나기 예보도 들어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남 북부와 남해안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제주도 늦은 오후까지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 곳곳으로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아침에도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춘천과 대전 30도, 전주와 대구도 29도로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모레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